예로부터 보석의 도시로 명성을 떨친 익산. 그런데 과거부터 전해진 그 명성이 무색할 만큼 익산 보석 산업의 시작이자 중심인 이곳 귀금속 보석 공업단지의 풍경은 황량하기만 합니다. 익산 한복판에 자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곳의 시간만 1970년대에 멈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낡고 오래된 이 골목엔 대한민국 보석의 역사를 이끌어온 장인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석 가공만 40여 년. 젊은 날 전 세계의 광산을 누비며 직접 원석을 구해왔던 전서정 씨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10여 명의 직원들이 연장 근무까지 하며 밤낮으로 북적였던 작업장을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축적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기존 바이어들하고 계속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감은 좀 있어요. 근데 여러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숫자가 되는 수량은 이제 소화하지 못하고. 점심시간이면 수천 명의 근로자가 쏟아져 나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월급날이면 익산 시내가 들썩였다는 추억의 이야기만 무성한 이곳. 2022년 10월의 어느 날 과거의 그 화려했던 시절만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익산 보석을 찾아 익산 보석의 태동지 귀금속 보석 공업단지를 찾아온 만 명의 사람들. 지금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익산의 보석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익산 귀금속연합회 사무실이 분주합니다. 익산 보석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및 기탁식이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협약의 주체인 익산시와 익산귀금속연합회, 익산문화관광재단과 익산주얼팰리스 협의회, 패션산업시험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자리를 빛냈고 익산 보석산업의 첫 주자였던 1세대를 비롯해 3세대로 지칭되는 젊은 대표들에 이르기까지 보석과 관련된 다양한 업체의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보석으로 다시 한번 익산을 바꿔보기 위해 뜻을 모은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 이제는 보석을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기보다는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뗀 건데요. 이런 노력과 고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준비된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1회 익산 보석문화도시 보물찾기 깜짝 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더욱 의미 있는 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뜻을 모아 4,500만 원어치의 보석을 기탁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기부를 한 것인데 그만큼 보석 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높은 것이에요. 이 행사가 잘 돼야 보석 산업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보석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기부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 사업을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문화도시의 주 테마가 보석입니다. 5년 동안 계속 보석산업을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면은 익산의 보석산업의 제2의 중흥기가 올 것이다 확신합니다.
모두의 간절함과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축제의 첫날인 2022년 10월 28일. 보석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처음 방문해봤다는 익산 시민들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거리에 기분 좋은 활력이 가득합니다. 축제 첫날의 핵심 이벤트는 바로 RPG 게임. 사전 접수가 모두 마감될 만큼 축제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추리를 통해 10개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RPG 게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미션을 모두 수행한 참가자가 보석을 얻게 됩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문제를 확인하는 참가자들. 축제의 취지에 맞춰 공업단지 내 자리한 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해당 업체에 직접 찾아가 정답을 말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맞아요. 네. 섬세한 보석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장님의 취미는 바로 철인 3종. 참가자들은 힌트로 주어진 그림을 보고 힘들게 답을 맞췄는데요. 우리 손님이 열심히 보고 숫자를 쉬어봐요. 몇 개가. 천연 원석으로 만들어진 보석 해골의 개수를 세는 미션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게임은 오후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한 참가자를 선발해 수상할 차례인데요. 역시 보석 축제답게 수상자들에겐 금이 상품으로 수여됐습니다. 상품으로 제공된 금은 모두 6돈. 모두 익산 귀금속 보석 산업단지의 상인들이 기부한 겁니다. 이제 같이 온 친구들이랑 나눠서 갖기로 했어요. 네. 같이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개인 플레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같이 와줬으니까 같이 한 돈씩 나누려고요. 축제 둘째 날인 10월 29일. 전날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아침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보석 축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숨겨진 다이아를 찾아라 게임 때문인데요.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이들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축제장을 찾은 겁니다. 오늘 1등으로 접수하셨는데 혹시 아침에 몇 시에 오셨어요? 아침에 8시에 왔어요. 오늘 어떻게 참가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회사 형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듣고 저도 다이아 한번 타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사전 접수는 도전 안 하셨어요? 네, 사전 접수를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직접 해야겠다 했는데 1000명 딱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 정도면 전날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찍 왔는데 오늘 1등으로 접수하셨는데 어떻게 다이아 주인공 되실 수 있어요? 무조건 가능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보물찾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쪽지에 적힌 숫자만큼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다 날려가지고. 다 날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려고요. 이거 가지고 또 네, 부풀려는 거 이거 아니에요? 모으려고요. 가서 모으려고?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이것만 갖고 지금 몇 장이에요? 이거 한 13장이 있던 것 같아요. 꽝이네. 네. 20장 모으면 또 하나 줘요? 20장 가서 모으면? 뽑기 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요. 이벤트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재밌네요. 참가자들이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애쓴 코인. 일련 번호가 적힌 만여 개의 코인은 보석 명인들이 하나하나 손수 제작한 겁니다. 이 귀한 코인은 미션 수행을 통해 더 확보할 수 있는데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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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곳곳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재미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추억의 놀이가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죠.
이제 모두가 간절히 기다린 시간이 됐습니다. 코인에 적힌 일련 번호를 추첨해 선물을 지급하는데요. 모두의 관심사는 당연히 1등 상품인 다이아몬드에 쏠려 있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린 그 순간 1등의 주인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내 자리 1 9 4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택된 오늘의 주인공. 그런데 왠지 얼굴이 낯익지 않으시나요? 보물찾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인터뷰를 했던 김윤미 씨가 바로 행운의 주인공이 되는 깜짝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등이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심장이 왜 어떻게 돼요? 엄청 뛰고 있어요. 불안하죠 지금. 네,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신 2개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당첨돼 큰 행운을 차지하게 된 오늘의 주인공. 윤미 씨에게 돌아간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카라트가 아니라 1.01카라트고요. 이게 다이아값만으로도 그냥 900만 원대 넘어가요. 1000만 원이 넘어가요. 우리가 아까. 이제 금까지 금목을 얻어 보면은 10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오늘 1등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꿈만 같아요. 아까 무대에서 인터뷰하는데 앞이 하얘져가지고 저 시장님하고 옆에 사회자님만 쳐다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떨려가지고 사장님.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코인을 직접 줘가지고 이게 기념품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1등이 못 되더라도 기념품으로 갖자 약간 이런 생각도 갖고 또 재밌게 참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1등이 돼가지고 너무 꿈만 같습니다. 보석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판매 그리고 전시가 진행된 보석 축제. 상인들은 물론 축제를 즐기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이들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인한다고 해서 비쌀 줄 알았는데 많이 저렴해가지고 이쁜 디자인 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좀 오래되고 길도 좁고 이런데 어떻게 축제를 진행할까 했는데 여기가 보석단지가 생긴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이었고요. 앞으로 그냥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분기별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계속 이런 축제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제 보석을 쉽게 접하고 어차피 보석 도시니까 이제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축제에 직접 참여한 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익산이 여전히 보석의 도시로 건재함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제1회 보석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 이제는 제2회 보석축제 준비가 시작됐는데요. 계절이 주는 스산함 때문인지 더욱 생기를 잃은 거리에 원도연 센터장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보석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한 곳은 원도연 센터장이 이끌고 있는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인데요. 지난 2021년 익산이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익산 보석이 가진 인문학적, 공간적, 역사적 가치를 매개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연 센터장에게 이곳은 남다른 애정과 추억이 있는 곳인데요.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 청춘 일부를 이곳에서 노동자로 지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이 교섭단지에서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 뭐 호구지책으로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는 뭐 민주화운동의 시대였으니까 이제 어떤 노동조합도 만들고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었다가 그래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원도연 센터장과 같이 이 거리에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던
1970년과 80년대에 화려했던 전성기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청춘을 보냈고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곳. 영등동의 과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는 전라북도 부임 당시 근대화와 산업화를 국가재건 최고의 목표로 삼은 박정희 대통령. 이곳을 시찰한 자리에서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로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마산에 이어 이리에 수출 자유지역 조성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1975년 이리에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귀금속 보석단지 조성인데요. 귀금속 산업이 유망한 수출 산업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익산이 부여받은 데가 귀금속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쪽 10,000평 정도가 귀금속 이제 자유무역지대하고 귀금속 특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쪽을 안으로 원석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는 원석이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외국에서 수입해서 원석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가공, 그러면은 가공해서 외국으로 다시 한다, 나간다는 조건으로 보세구역이 설정돼서 외국에 있는 원석 수입은 다 익산 여기서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김봉재 회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획기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공예 귀금속 업체들을 특정 지역에 단지화시켜 수출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함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귀금속 단지 조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1976년 준공을 시작한 이리 보석 가공 단지. 준공 당시 42개의 업체들이 이곳에 입주를 했고 이리의 귀금속 보석 산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유망한 수출 산업이지만 그동안 너무 영세했던 업체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는데요. 당시 54개로 늘어난 입주 업체들의 원석 수입 자금 융자 지원까지 정부가 돕게 되면서 이리 보석 가공 단지의 수출 실적은 1976년 73억 원에서 1985년 230억 원으로 증가했고 1987년엔 551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익산 귀금속 보석 단지. 자연히 업종 관계자 수도 크게 늘어 1976년 당시 610명에서 1989년 3,033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1987년 보석 제2공단을 조성하면서 그 규모가 더욱 커진 겁니다. 한때 익산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동네로 이끌었던 귀금속 산업단지. 그 화려했던 명성 뒤에는 청운의 꿈을 품고 익산으로 왔던 어린 청소년들의 땀방울도 있었습니다. 현재 귀금속 관련 사업체를 전국적으로 이끌고 있는 박상권 대표.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그는 중학생 까까머리 시절 친구들과 버스 한 대에 몸을 싣고 이곳 익산으로 왔습니다. 처음 제가 1987년도 중학교 3학년 때 여기를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면 취업을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조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은 전라남도 구례. 거기에서 버스 타고 60명 정도가 익산을 왔죠.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이제 야간 학교, 고등학교를 야간을 다니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학교 다니고 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요,
1987년도, 88년도 와서 여기 와서 올림픽을 봤으니까 이 공단에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됐어요. 공단 전체 평수가 15,000평이에요. 15,000평 땅에 10,000명 정도가 일을 했었죠. 박상권 대표와 같이 일찍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익산으로 온 학생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주경야독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견디며 성장한 이들은 박상권 대표와 같이 귀금속 단지를 지키고 보석의 도시 익산의 명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1980년대) 당시 익산 귀금속 보석 산업단지에서 가장 유명했던 품목은 다이아몬드 유사석인 큐빅 지르코니아. 당시 큐빅 지르코니아는 값이 비싼 다이아몬드의 대체석으로 각광받은 품목이었습니다. 큐빅이 이제 대량 생산되면서 그거를 생산하는, 그거를 세공하는 그러한 산업이 크게 부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잼스톤, 그러니까 이 보석류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로서는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반지를 만들어서 반지에 그걸 끼운다든지 목걸이에 끼운다든지 하면서 귀금속 산업도 역시 같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익산의 그 보석 산업이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됐고 그렇게 발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992년에 한중 국교 수립 이후에 더 값싼 인력을 찾아서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이주를 해버린 것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익산 보석 산업의 전성기를 이끈 파인 주얼리. 파인 주얼리는 주요 소재가 금이나 백금이며 보석으로는 다이아몬드나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값비싼 유색 보석이 사용되는데요. 익산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보석 제품을 국내 시장에도 유통해 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독재 정권의 시기, 사치품이자 특별 소비세 대상이었던 보석의 국내 유통은 풀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이리시와 귀금속 협동조합에서 1985년 전북을 찾은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를 찾아가 내수용 판매장 설립을 직접 요청하자 의외로 쉽게 답이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보석 얘기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는 이순자 여사의 한마디에 전두환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던 겁니다. 그렇게 2년 반이 흘러 1987년 5월 1일 문을 연 익산 귀금속 판매센터. 개관 첫 달에만 2억 원 이상의 보석이 팔리는 쾌거를 이루며 국내에서도 보석의 도시로 각인되게 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지며 익산을 찾은 이들에게 필수 관광 요소가 된 익산 귀금속 판매센터. 다양한 귀금속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사시사철 지역민들을 비롯해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유난히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행사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두루두루 이제 둘러보러 왔는데 사람도 많고 이제 보석도 많으니까 구경거리가 많아서 좋네요. 네. 진짜 구입도 해보셨는데 어떻게 다른 데보다 가격적인 면이나 디자인적인 면이나 네. 다른 점들이 있는지. 일단은 구매 폭이 일단 넓으니까 구경할 수 있는 이제 매장도 많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제 가격대가 이제 잘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근데 또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이게 다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이제 이렇게 옆집 이제 구경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고 또 이제 이제 디자인이 워낙에 이제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제가 졸업반이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선물로 이제 귀걸이 사주신다 해서 같이 따라왔어요. 이렇게 엄마가 귀금 속에 선물해 주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기분이 매우 좋고요. 예쁜 보석들 보고 갈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 행사라 선물도 해주고 싶고 졸업 선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구경도 할 겸 선물도 해줄 겸 찾아왔습니다. 1층에선 천연 보석과 금이 판매되고 2층에선 액세서리와 은제품들이 판매되기 때문에 취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한데요. 보석도시 익산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발전적인 방향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얼 팰리스가 오픈한 지는 약 12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 찾아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많아서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주말에 많이 왕래하고 계시고요. 이 산업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 집약형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0년 중반에 익산에 수출 자유지역 익산 기금속 단지가 생겼고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는 아주 호황이었죠. 근데 우리 문화나 생활 수준이 높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중국, 인도, 베트남으로 다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세계 경기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제 보다 더 발전하려면 어떤 노동 집약형보다는 어떤 디자인 개발과 유명 메이커, 외국에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그런 만큼의 명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개발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면모만 보이는 익산 보석 산업의 역사. 그러나 그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 전성기는 길지 못했습니다. 큐빅 시장이 동남아와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익산에 머물던 고급 인력들도 해외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1991년 보석 수입 전면 자유화를 허용하면서 이리 귀금속 보석 산업은 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보세구역이 풀리면서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갔죠. 이게 인가공 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 낮춘다고 중국으로 막 그때 그냥 여기 있는 공장들이 많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90년도부터 조금씩 내리막길을 탔었죠. 지금은 익산 산단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 시장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중국에 진출해 그곳에서 사업체를 이끌어왔습니다. 당시 중국 칭다오시는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도 주면서 보석 명인들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그때는 인건비 상승이나 그 폐수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싸고 중국은 인건비도 싸고 또 폐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익산 분들하고 귀금속을 하는 데가 종로에서 맷집이 안 갔고 익산 분들은 많이 오셨었어요. 설상가상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보석 수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고급 세공 기술자마저 해외로 떠나면서 보석 산업의 위기를 맞은 익산. 익산시가 모색한 새로운 전환점은 바로 보석 산업과 관광 산업의 연계였습니다. 그렇게 계획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익산 보석박물관 설립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한 익산시. 귀금속 보석 전시 판매센터와 보석 가공단지 두 개의 영역을 구상했는데요.
영등동 귀금속 단지를 지킨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시는 익산 왕궁에 그 계획을 실현시켰습니다. 지금의 익산 주얼 팰리스가 왕궁에 자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익산은 도와 함께 유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익산 3기와 낭산 일대에 주얼리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를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방안을 강구했는데요. 지원이면은 이제 2차 보존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얼리 쇼에 나가게끔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기업들한테 이제 법인세 감면, 그다음에 땅을 사는 데나 그 기계를 샀을 때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의 지원을 받아 익산에 자리 잡은 이후 체인을 주 품목으로 자체 디자인으로 지속적인 지역 인재 채용과 해외 시장을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보석의 도시 익산의 명성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익산을 지켜온 이들도 다시 익산으로 돌아온 이들도 한결같이 바라는 건 바로 익산 귀금속 산업이 1980년대와 90년대 초에 화려한 명성을 되찾는 일인데요. 이런 바람을 담아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영등동 귀금속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익산의 보석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는 기록, 뭐 이제 이 부평 같은 경우는 음악, 그리고 뭐 전북 완주 같은 경우는 공동체 이런 이제 주제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석이라고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석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보석과 문화도시가 어떻게 관련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좀 보석이라는 익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석 문화도시라는 이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서 저희 비전이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획과 고민 끝에 선보여진 것이 바로 지난해 처음으로 막을 올린 보석 축제인데요. 처음으로 보물찾기를 제안했던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의 박상권 대표부터 한마음으로 보물을 모아 축제를 지원한 상인들, 그리고 수많은 관계기관의 도움 덕분에 첫 출발은 수월했습니다. 하룻밤 꿈 같았던 축제가 끝나고 다시 고요함이 깃든 산업단지. 그러나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희망의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보석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더불어 산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 보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도시 안에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되게 소비의 풍경으로 많이 이렇게 점철돼 있는데 여기는 오면 소비의 풍경이 아니라 약간 뭐 생산의 풍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건만 사고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석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이걸 잘 살려나가면 익산의 어떤 그 보석 같은 그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찾아왔을 때에도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보석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잠시 또 쉬어갈 수도 있고 전시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시설들이 조금은 더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제가 놀랬던 거는 그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온강대 출신 이렇게 그 보석 세공하는 그런 젊은 분들도 계신 걸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하게 일하려면 약간 후생 관련 그런 시설들도 조금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생산의 풍경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국에 보면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소비 위주로 많이 바뀌어가면서 활력을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산의 풍경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뭐 재생을 해나가면 큰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그 가능성과 특별함은 인정받았지만 멈춰 있었던 세월만큼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귀금속 보석 공업단지. 그렇다면 이곳을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곳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익산이 보석의 도시로 다시금 화려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성수동에 자리한 수제화 거리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청량리나 명동 이런 데 제화 공장이 있던 것들이 이쪽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고 이후 이제 섬유 공장, 제화 공장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들면서 공장지대를 형성했고요. 왕십리에서 건국대 주변까지 8,900개의 공장이 형성돼 있었던 성수동.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어 3,400개 정도의 공장이 남아있지만 도심 속 소공업지대로 여전히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2012년, 13년에 걸쳐서 이 지역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 직매장을 만드는, 여기 보이시는 8개의 가게들이 보이는데 그때는 7개의 가게와 하나의 수리소가 모여서 명장들을 중심으로 공장에서 재고가 쌓이지 않고 직판할 수 있는 가게들을 만들고 이 거리에다가 이벤트 매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수제화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공장지대였기에 저녁 6시만 되면 불이 꺼졌던 이 일대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 조성으로 인해 외관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창의적인 이벤트 샵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샵들이 모여들면서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제화 가죽의 클러스터라 불리는 이곳 성수동은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간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가죽 성형 등 모든 가공 과정들이 하루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곳인데요. 이곳의 상인들은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함께 파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수동 안쪽, 옥상의 빨간 구두가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의 터줏대감이라 불리는 전태수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전태수 명장과 같이 수제화의 명맥을 오랫동안 이어온 이들을 명장 1호, 2호로 지칭한 것도 수제화 거리 조성 단계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익산 영등동의 보석 장인들과 같이 성수동의 화려했던 과거를 오롯이 기억하고 있는 전태수 명장. 어느 건물에 올라가도 뚝딱뚝딱뚝딱 되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있던 게 차츰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뭐 700개, 500개, 300개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아마 구청에 등록된 그 구두공장 숫자가 한 200개도 안 될걸? 그만큼 많이 줄어든 거예요. 1000개에서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죠. 10대 어린 시절부터 구두를 만들어 이제 54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구두 명장.
발이 편한 신발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전태수 명장을 찾아 신발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연예인들 계속 와서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발이 편해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발 편한 신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명인들은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온 노하우와 자부심으로,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이들은 수제화의 명성과 품질은 잇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방안을 찾으면서 함께 성장한 성수동 수제화 거리. 이제 익산으로 돌아와 남은 과제들을 생각해 봅니다. 노동 집약적인 단순 가공 산업으로 제조업의 범위에 머물렀던 익산이 이제는 새로운 방향의 산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영등동의 경우는 전시와 체험이 결합된 공방의 사례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동안 익산에도 시대에 맞는 다양한 변화들이 추구돼 왔습니다. 왕궁에 조성된 보석마을. 이곳에선 보석의 전시와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이곳에 둥지를 튼 유기현 작가는 보석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유기현 작가의 공간을 찾은 이들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본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주얼리도 주문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석의 수리와 체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장과 그리고 전시 그리고 휴게시설, 이런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얼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매장이 있고 아니면 공장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문화 주얼리는 이런 문화시설, 그냥 카페 편하게 와서 차 한잔 마셔가면서 주얼리를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수리하고 싶은 것들, 고치고 싶은 것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편하게 수리할 수 있고 아니면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였죠. 보석마을에 자리한 또 하나의 업체. 기존엔 백화점 납품 제품들을 만들던 곳이었지만 익산에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며 판매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의 정지필 대표는 익산으로 내려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죠. 지금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일단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좀 공장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공방 같은 느낌, 좀 자유스러운. 디자이너의 부재, 유통의 미흡함과 같은 단점도 있지만 제조와 밀접한 기반이 갖춰져 있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익산. 이런 이점 때문에 익산에 정착해 사업을 성장시키는 대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산 보석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최문경 대표 역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 직업학교 출신으로 익산에서 일을 배워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진출하며 사업을 키워온 최문경 대표. 그는 다시 고향인 전북 익산에서 새로운 터전을 닦으려 하는데요. 익산 보석 산업의 시작을 경험했고 외국에서의 경험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익산 보석 산업의 과제는
익산만의 보석 브랜드화와 더불어 1인 기업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1인 기술자들이 직접적으로 해가고 핸드메이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다. 그러면 이 작품이 누군가 그때 이름도 다 써놓고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1인 기업인 저 사람이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 만드는 데서 가서 구경도 하고 그 사람한테 확인을 받고. 1인 기업에서 더 나아간 각각의 사업체를 가진 젊은 청년 대표들의 조합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원광대학교에서 보석을 전공한 네 친구는 함께 힘을 모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젊은 청년들의 활약으로 자산 가치의 의미가 컸던 보석은 이제 젊은 층의 개성을 그려내는 또 다른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익산 귀금속 청년협동조합은요, 청년 업체 5개가 모여서 같이 이룬 협동조합이고요. 그리고 구성으로는 디자인 업체 하나, 그리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 3개, 그리고 판매 업체 하나, 이렇게 5개가 모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5개 모두 주얼리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얼리도 하고 있지만은 조금 다른 타 분야의 그런 업종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지금은 이제 골프 브랜드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전환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보석 산업에 뛰어들려면 창업이 가장 빠른 길인데요. 창업 초기에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결성해 각기 다른 분야로 만나 협업을 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바이어들과 소통에 있어서도 자신 있게 사업체의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함께 힘을 모아 선보일 새로운 제품들이 기대됩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주얼리 업체 대표들 역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만) 개의 귀금속 디자인을 가진 박상권 대표는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독창적이고 대중성 있는 디자인으로 익산의 보석을 알리는데 수십 년 일조해 왔습니다. 행정 역시 보석의 도시에 걸맞는 보석 디자인 공모를 비롯해 익산 보석 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석의 도시란 명성에 걸맞는 익산만의 보석 브랜드 창출과 품질입니다. 90년대 초반 큐빅의 시대가 저물며 내리막길에 놓인 익산의 보석 산업.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보석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오늘날까지도 익산 보석의 명성을 세계에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테니스 팔찌입니다. 디자인과 금형, 왁스 사출과 주물, 사상 조립과 세팅, 광택과 검사라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테니스 제품. 테니스 팔찌는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크리스 에버트에게서 유래됐다고 전해지는데요. 1987년 US 오픈 경기 도중 그녀의 팔찌가 끊어지면서 코트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줍느라 경기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착용한 팔찌는 작은 스톤이 여러 개 나열돼 세팅된 형태였었는데요. 그 팔찌에 테니스 팔찌란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익산은 전 세계 테니스 주얼리 수출 물량의 90%를 점유하며 귀금속 보석 도시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팔찌는 지금도 익산 귀금속 보석 단지의 대표 상품으로 전 세계의 보석의 도시 익산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상품 때문에 익산 보석 가공 공장의 불은 밤 늦게 꺼지고 새벽 일찍 다시 켜집니다. 이런 파인 주얼리와 더불어 익산에선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는데요. 이곳 익산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개발센터에선 파인 주얼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패션 주얼리에 대한 연구와 제품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금이나 또는 18K, 14K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그거 그냥 세공해서 모양 만들어 가지고 그 목걸이를 만들거나 반지를 만들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그 파인 주얼리는 혼수 예물 쪽이 많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거기 박힌 뭐 반지라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파인 주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 주얼리는 뭐냐면은 파인 주얼리는 그 자체가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와 비슷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값싼 재료를 가지고 일단 그 모양을 만든 이후에 그 위에다가 금도금을 하거나 또는 백금도금을 하거나 핑크골드 도금을 해서 아까 파인 주얼리와 같은 느낌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패션 주얼리라고 부릅니다. 패션 주얼리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도금. 오랫동안 사용해도 색이 잘 변하지 않는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현재 도금 품질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빨리 변색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코팅이라든지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그 명품 브랜드화를 해야 되겠죠. 시대가 원하는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 중인 익산. 대한민국 보석의 역사를 써내려온 익산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나라 보석 산업의 기틀을 다지며 품질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석 축제를 통해 지난 노력들이 가져온 희망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미 기술력에선 그 가치와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았던 익산 보석 산업. 이젠 지난 몇십 년의 노하우와 노력들이 문화로 이어져 보석의 도시 익산을 다시금 빛낼 날을 기다려 봅니다.